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8월의 첫째 날입니다. 8월 1일 목요일. 자, 오늘도 돈 되는 경제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올해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는 만큼 자, 노인 복지 그리고 정책뿐만 아니라 많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대비일 텐데 자, 은퇴 후에 행복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자, 경제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 따르면요,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걸 좀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노후에도 은퇴할 수 없고 계속 소득을 영위해야 되는 오래 살게 됐는데 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의 굉장히 강한 니즈는 건강하게 오래 살지만 경제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오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소득 절벽 상황에 놓이고 빈곤하게 되면 그 꿈을 실현할 수 없으니까 소득을 더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네. 쉬고 싶어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 네, 얼마 전 조사 결과도 지금 CG를 통해서 발표됐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평균 73.3세까지 일하고 싶다. 앞으로 일하고 싶은지 여부를 고령층에게 여쭤봤는데 예. 70% 가까이가 앞으로도 일하고 싶다. 이 고령층의 대상이 만 65세 이상이니까요. 예. 만 65세 이상 고령층도 앞으로도 70%는 일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힌 만큼 역시 더 많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건지 일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저희가 차차 한번 보도록 하고 네. 어쨌든 이 청년층이라고 하죠. 캥거루족이라고 네. 하는데 이 청년층이 일을 좀 안 하기 때문에 네. 이 고령층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이 청년층이 오히려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과거의 우리 저희가 기억을 해왔던 생각하면 대로, 예. 그죠? 청년층이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님은 이제 퇴직한 다음에 자녀 세대로부터 부양을 받는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그런 구조화에 있었는데 청년층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또 학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학생도 아니면서 노동시장에 참여도 하지 않는 이런 인구를 우리는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특히 대졸자 백수가 400만 명에 이릅니다. 오. 그냥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못할 보니 수도 있는 거고요, 일을. 그렇죠. 하고 일을 싶어도. 찾지 않는 거예요. 사실 못할 구직을 수도 단념한 있고. 거고 예. 취업에 관심이 없는 취업 무관심자. 이들이 4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만큼 과거의 노인, 지금의 부모 세대가 이 캥거루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을 안고 있으니까 또 오랫동안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노후도 경제가 필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네. 경제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노후 대비하고 있는지 좀 네. 궁금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축적한다, 노후를 준비한다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서 일해서 돈을 버는 거죠. 내가 돈을 버는 구조.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돈이 돈을 버는 구조. 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노후에도 만 65세 이상으로 진입해도 꾸준히 근로소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혹은 사업소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죠. 가장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소득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보시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노후 평균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네, 지금 적정 생활비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적정 생활비가 324만 원이고요. 최소 생활비, 예. 정말 많은 것들을 영위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도 현재 231만 원 정도. 그러니까 부부 기준입니다. 예. 이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은 노년층이 아닌데 뭐 5년 후에 노년층으로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 기준으로는 231만 원이 최소 생활비라고 했지만 예. 3년 후, 5년 후에도 여전히 231만 원일 리는 없겠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물가는 매년 상승하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노후에도 꾸준히 230만 원 이상 혹은 적정 생활비죠. 32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방편 중에 하나로 연금이 아마 네. 떠오를 것 같은데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안전하게 노후를 좀 챙겨준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연금의 개념은 예. 미래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의 소득을 아끼는 겁니다. 현재의 소득을 저축하고 불려서 미래의 소득화하는 것이 예. 연금인 거죠. 국가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실 때 노인 세대로 진입하기 전 단계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영위하신다면 그 소득을 다 소비하시기보다는 연금을 활용해서 미래에 소위 노동시장에 머물 수 없는 시점, 예. 일을 할 수 없는 시점에도 연금을 통해서 생활비를 영위할 수 있는 체제를 고민하셔야 되겠다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건 자녀 세대에 좀 포함된 내용 같은데 어쨌든 연금은 좀 일찍 듣는 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찍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오늘 좀 강조해 드릴 텐데요.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 납입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납입액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니까 납입액하고 가입 기간을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가입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이 넣는 것보다 얼마나 길게 넣는 게 오랫동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해 있는지 예. 물론 매월 납입하는 납입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가입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자녀 세대한테 좀 지금으로서는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말 같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좀 여성들 보면은 뭐 네. 출산 육아 관련해서 이제 경력 단절도 있을 텐데 네. 일반적으로 좀 남성보다는 좀 낮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을 텐데 네. 여성들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제도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이른바 지역 가입자죠. 어. 국민연금의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납부 예외자로 지금 현재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렇겠지만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예외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국민연금 공단을 통해서 내가 이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지 예. 그래서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입액, 납입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입 기간이 중요하니까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고민을 지금부터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연금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나눠봤고 마지막으로 좀 노후 대비 관련해서 네. 뭐 이 점은 꼭 추천해주고 싶다. 네. 한 가지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긴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 짧게만 답변을 드리고 추후에 이 주제로 집중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예.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말씀드린다면 바로 자산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직접 일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있겠다면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있으니까 시대를 구분하고 그 시대에 어떤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을지 이걸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자산 관리거든요. 자산 관리적 고민을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노후를 건강하게 또 네.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래 살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 관리 관련해서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한 번 더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올림픽 뒷얘기는 장가혜 기자, 장 기자랑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보신 것처럼 펜싱 종주국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펜싱이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 나왔지만 영웅들이 나온 영화 어벤져스죠. 어벤져스의 펜싱도 해서 어펜져스 뭐 이렇게 얘기가 딱 나왔는데 선수들이 바뀌어도 이 뉴 어펜져스 시대가 계속 열린 그 비결이 뭡니까? 네, 바로 이 환상적인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기세, 이 기세 싸움에서 승리한 게 기세. 바로 이 승리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선수팀은 이미 준결승전에서 펜싱 종주국 프랑스를 45대 39로 제압을 했고 결승에서는 헝가리와 붙었을 때도 초반부터 기선 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6라운드에서요, 이 헝가리가 좀 무섭게 추격을 했는데 이때 해결사로 나선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경동 선수인데요. 도경동. 네, 이 7라운드에서 도경동 선수가 홀로 5점을 뽑아서 점수차를 다시 확
벌렸습니다. 네. 이 도경동 선수 8강 캐나다전, 4강 프랑스전에서도 못 나섰었고 또 이번 결승전에서도 6라운드까지 교체 멤버로 있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친 존재감을 보여준 겁니다. 도경동 선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도 선수에게는 경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도경동 선수 전역일이 10월 16일인데요. 네. 이번 금메달로 조기 전역 혜택을 누린다고 합니다. 아, 지금 목소리 군인입니까? 한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제대까지 2개월이 남았는데요. 예.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었습니다. 고맙고 경동이한테 대견스럽다고 해주고 싶습니다. 저한테. 네. 굉장히 표정 굉장히 밝은데 어쨌든 네. 이 또 오상욱 선수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개인전에서 단체전까지 2관왕을 차지한 건데 이게 또 아시아 최초로 펜싱 2관왕이다. 이런 뭐 새 역사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숨에 이제 우리나라 펜싱 역사는 이제 최고 검객은 오상욱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네티즌들이 정말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이 세계 강호들을 모두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건지 나흘 만에 바로 단체전에서도 1등을 차지했죠. 1996년생으로 아직 27세인 오상욱 선수가 30대 중반까지 기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2차례 더 올림픽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귀추가 더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을 때 키가 192cm로 서양 선수들에게 뒤지지 않는 체구를 갖추고 또 세계 선수권 우승을 이룬 2019년부터 이미 펜싱 몬스터다 이렇게 불렸는데요. 보통 좀 키가 크면 스피드 면에서는 좀 떨어지게 마련인데 오상욱 선수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키가 크지 않아서 뭐 기술, 기본기 이런 것들을 철저히 연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가 또 쭉 큰 후에도 그대로 이게 남아 있어서 부족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선수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금메달 딴 이후에 목소리 들어보시죠. 긴장되는 무대에서 집중도 잘 해줬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애들한테 배워야 할 정도로 제 애들이 너무 잘 풀어줘가지고 제가 보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왜냐면 개인전이 끝나고는 단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그냥 확 놔버리고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짜 가서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누워있고 싶고 네, 뭐 실력에다가 뭐 외모까지 잘생긴 펜싱 괴물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또 이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선수가 좀 있던데 어제 이 테슬라의 창업자죠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사격의 김예지 선수인데 뭐 오늘까지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기 권총 10m 여자 결선에서 은메달을 따낸 김예지 선수. 그런데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김예지 선수의 영상은 지난 5월 국제사격연맹 대회에 출전한 영상입니다. 당시 김혜지 선수는 짧은 단발머리 위에 모자를 반대로 눌러 쓰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렇게 사격 안경을 통해서 강철 같은 시선으로 표적을 응시를 했었는데 멋있습니다. 네, 저때 세계 신기록을 세웠었거든요. 오. 관중석에서는 막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김혜지 선수는 아까 보셨듯이 무심하게 권총을 정리할 굉장히 뿐이었습니다. 카리스마 있습니다. 네, 이 모습이 인터넷에서 새삼 화제가 되니까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이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 CEO가요. 김혜지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따로 연기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CNN에서도요. 이 김혜지 선수의 경기 실력 그리고 스타일을 극찬했는데 특히 이 모자와 안경은 기능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만 런웨이에 있어도 어색하지 않다. 이렇게 지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뭐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실제로도 이 김혜지 선수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직접 자신감 넘치는 김혜지 선수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제 자신이 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저를 계속 이기고 싶어요.
네, 스스로를 라이벌로 생각한다. 그런데요, 김혜지 선수가요, 네. 바로 반전 매력도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5살 딸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네. 엄마 조금 유명해진 것 같아라고 말할 것 오. 같다라고 답해서 좀 웃음을 자아냈고요. 또 남은 경기에서는 금메달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면서 자신감 있게 장난스럽게 눈썹을 좀 실룩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네티즌들은 김혜지 선수를 사격할 땐 암살자, 하지만 인터뷰할 때는 푼수떼기라면서 응원과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김혜지 선수는요, 내일 그리고 모레 사격 25m 권총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노립니다. 그렇군요. 엄마인 것도 몰랐습니다. 대단한 네. 엄마 스나이퍼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요, 네. 엄마지만 경기가 다 끝날 때까지, 모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딸과의 통화는 좀 자제하겠다라면서 경기에 집중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금메달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선수들의 땀과 뭐 눈물 이런 것들을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네. 어쨌든 메달을 따면 또 포상금이 좀 주어질 텐데 선수들은 굉장히 좀 나라별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두둑한 포상금이 주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요, 이 홍콩이 가장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홍콩은 금메달을 따면 우리 돈으로 10억 5,700만 원을 지급하고 야. 은메달리스트는 5억 2,800만 원, 그리고 동메달은 2억 6,40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네.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을 따면 한 6천만 원가량, 그리고 은메달은 3,400만 원, 그리고 동메달은 2,400만 원가량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한국은 여기에 연금까지 지급을 하는데 네.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평생 매월 100만 원이 지급되거나 네. 6,700만 원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국민연금 얘기했는데 메달 연금이 또 선수들에게 주어지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막대한 포상까지 주어지니까 선수들 얼마나 좋을까요? 알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고요. 잠시 뒤에 또 보죠. 네. 자, 다음으로는 정치권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새 지도부 구성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또 갈등 양상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나서도 뭔가 정리가 되지 않는 분위기인데 자, 국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한 대표가 어제 기존 지도부에 뭐 일괄 사표를 내라고 주문했는데 이게 뭐 한 인사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바로 친윤계로 꼽히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인데요. 이번 인선이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 가운데 조금 전 한동훈 대표는 민심을 따라 인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화와 민심을 받들어서 제가 차분히 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어제 일괄 사퇴 요구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던 정점식 의장은 오전에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없어서 발언 안 한 것뿐이고 오유 좀 갑시다. 친한계에서는 정 의장이 자진 사퇴할 공간을 마련해줬다는 입장이지만 정 의장이 답변을 피하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 뭐 정리가 좀 된 게 아니었나 이런 시각이 좀 있었는데 이게 또 아닌 것 같다. 또 여러 해석이 나온 건데 좀 뭐가 맞는 겁니까? 네,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사람을 품으라고 한 말을 두고 정 의장 유임의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반대로 친한계에서는 당의 일은 당대표가 알아서 책임지는 것이란 이 발언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양쪽의 해석이 미묘하게 다른 건데요. 당장 야당에서 준비 중인 최혜병 특검법을 두고 한 대표가 향후 대통령실과 소통할지 여부가 이번 회동의 진짜 의미를 보여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그럼 관련 내용해서 이제 전문가 모시고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앞서 이 민지숙 기자가 전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내용 좀 더 보면은 비공개 회동에서 둘 간에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 정확하게 어떤 말이 오갔을까도 궁금한 내용인데 일단 보면은 강준혜 부위원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한 대표한테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예, 저는 일단은 그렇게 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일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 실상은 정점식 의장에 대해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느냐 마느냐 이야기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당규상으로는 임기가 1년이라고만 되어 있고 이것을 보장한다는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대표가 이러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친윤계 인사 같은 경우에는 황우여 비대위원 체제가 들어오면서 아직 2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임기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과거에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도 실상은 대표가 새로 들어왔을 때 정책위 의장을 새로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정전식 의장은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이게 비공개 그 만남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정 의장도 만났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본인이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면 서범수 총장이 일괄 사직의 의사를 밝혀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조금은 소통이 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정리가 좀 덜 됐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내일 정도로 아마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죠.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이 당정 간에 소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한 대표가 뭐 완벽하게 뭐가 봉합되지 않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걸 왜 비공개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임 당대표잖아요. 뭐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당대표가 된 다음에 전체 당선자, 낙선자가 다 모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당연히 당대표를 불러서 서로 어떤 형태로든 잘해봅시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비공개로 했고 또 그다음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공개가 되면서 나온 내용도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어서 좀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명확한 합의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타협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이후에 쟁점이 됐던 게 2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김재원, 김민전 신임 최고위원이 이건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제기를 하면서 당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견을 따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소위 이 친한 4인, 그다음에 범윤 5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쟁점인 게 이제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었는데 나온 결론은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하니까 정권을 준 것처럼 얘기를 해석하는데 또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 얘기를 경청하라는 거지? 이런 매우 좀 예를 들면 해석하기 난해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이견들이 있고 정리가 안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좀 국민들이 힘들어하십니다. 빨리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국민의힘과 그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지금 건강하게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 간의 만남이 사실상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점심시간 정도에 만났는데 실상은 둘 다 원래 점심 약속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취소하면서까지 이야기를 이어나갔다라는 것을 보면 미리 잡혀 있었던 약속이라면 사실상 둘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이만큼 조금 소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오전에는 대통령을 만났지만 그저께죠. 그리고 밤에는 그 정진석 그 비서실장을 또 따로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보면은 지금 사실상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정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것이 한동훈 대표가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 인사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조율은 필요하지만 일단 대화의 물꼬는 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두 사람이 만나면 뭔가 속 시원히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뭔가 좀 확실한 게 없다 이런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항상 시끌시끌한 국회 법사위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또 어제도 막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뭐 우리 국회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또 막말과 고성이 오갔는지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지가 뭔데? 라는 반말, 막말을 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 없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네, 이 표결 강행하는 과정에서 지가 뭔데?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 아니고 이거 초딩 싸움 같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김종욱 행정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 뭐 저도 지가 뭔데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뭐 사석에서 술 마시다가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소위 이 방송 촬영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발언을 하게 되면 아무리 마이크에 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자분들이 다 그거 체크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알고도 지가 뭔데라고 얘기하면 위원장 입장에서는 위원회를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운 건 사실이죠. 전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게 위원장하고 지금 곽 의원하고 계속 이런 갈등들이 있고 곽 의원은 거의 전사처럼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간사도 아닌 분이 계속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법사위가 소위 국회에서는 가장 마지막 관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문을 통과해야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위 정부 입장과 다른 의견들은 끝까지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어제 보면 뭐 사실 거의 뭐 일방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냥 뭐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표결 처리가 된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게요. 이미 여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우리는 예를 들면 저기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론은 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협상의 여지가 없으면 토론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토론합니까? 서로 쌍방간에 뭐 충성 경쟁 보여주는 것 아니고 뭐 서로 강대강 뭐 대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이라면 토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사안에서 합의 가능한 영역들이 있는 건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올라가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 우리 토론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서로 이제 막가는 그런 반복적으로 분위기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도 그런 여지를 좀 열어주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좀 자율성을 확보하고 야당도 소위 타협의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국회에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주는 방식으로 한 발씩 양보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셋 다 앞으로 전진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뭐. 서로 막가는 분위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 뭐 사과라고 하자. 이거 사전 찾아보니까 반말 아니다. 안 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권 중지시켰거든요. 박규태 의원.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제 일단은 법사위에서 다루었던 법안 자체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었던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하겠다는 법안 그리고 21대 때 한번 폐기가 됐었는데 노란봉투법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제 토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그 독대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이미 하신 바 있고 어떠한 그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헌법상으로 정부에 있는데 이걸 입법부인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그 기업이 손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노조에 대한 그 책임을 제한하는 이런 법안이거든요. 같은 법안이 21대 때 올라왔었는데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 행사를 하셨고 폐기가 되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그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실상 정청래 위원장이 처음에는 토론을 하자고 했어요. 그 토론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좀 고성이 나오고 이랬을 때 정청래 위원장이 토론을 중지시키면서 한 얘기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많은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면서 토론을 일방적으로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와중에 저렇게 뭐 지가 뭔데라든지 이런 표현은 국민들께서 보시는 가운데 서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이 정청래 위원장의 일방적인 법사위원회 그 운영 독주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또 지가 뭔데라는
발언 외에도 또 다른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또 확인하시죠.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저한테 빌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와 반대로 많은 국민들은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빌런이 뭐 악당이란 얘기죠. 뭐 정청래 위원장, 뭐 윤 대통령까지 소환했는데 김정국 정말 누가 악당입니까? 아니 악당끼리는 토론 안 해요. 네. 악당이랑 뭐 토론합니까? 그냥 예를 들어 싸우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위원장한테 위원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갑자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택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표결을 통해서 앉은 사람이면 그 사람 위원장의 어떤 법사위 운영 과정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한테 빌런, 악당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악당이랑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아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청래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190대 108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이 25만 원 부분하고 노란봉투법 등 소위 사회적 약자가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상황. 그러니까 토론을 한 발도 전진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전 그렇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5만 원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런 문제를 낳기 이전에 법사위 올라가기 전에 좀 서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는 자구 체계 심사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내용으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사위가 상임위로서 이런 내용 가지고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계속 법사위원장 갖다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안 그렇고 체계랑 자구 심사만 하면 그 전에 내용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좀 법사위가 상임위로서 저렇게 횡포를 부릴 게 아니라 자구 체계 심사라고 하는 자기의 한정된 법률적 권한 내에서 좀 자기의 권한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전혜 부위원장 생각 궁금합니다. 이거 법사위가 매번 충돌하고 뭐 이런 막말의 사실 근원지가 요새 본 법사위인데 말씀하셨지만 김정국 행정관이 뭐 해법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특히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민주당이 22대 국회를 시작을 하면서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하는 과정에 있었고 거기에 있어서 예상치 못하게 우원식 의장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그동안은 국회 관행이라는 것은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 가져가는 것이었는데 민주당이 뭐 본인들이 현안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법사위원장을 강행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국회법의 규정으로서는 실상 뭐 관행이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는데 그때 굉장히 그 강성 지지층들 층에서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에도 좀 강성의 이미지가 있지만 21대 때도 후반에 지금 과방위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과방위 위원장을 하면서도 당시에도 굉장히 뭐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파행이었지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봤을 때는 뭐 강하게 하는 모습들이 마음에 들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출신들이 위원장을 하고 위원을 하는데 그 법조인 출신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이 들어올 때부터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지만 매일 저녁 뉴스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그래서 이게 과연 오히려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청래가 위원장이 돼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오히려 마음을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빌런이란 표현이 잘못됐지만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회 정치 요새 보면은 비정상적이다라는 국민들 목소리가 있는데 언제쯤 정상화가 가능할지 서로 양보하는 모습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건 전문가들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 이 시각 서울의 한 도심에서 일어났던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던 일본 검으로 뭐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그 남성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텐데 오늘 법원 앞에 이 피의자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 목소리, 그 영상 한번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가 미해 간다고 생각해서 검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직장에서 들어와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불법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유심히 들으셨습니까? 피의자가 죄송하냐는 기자 질문에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임재 변호사님, 저희 잘못 들은 겁니까? 이 피의자가 뭐 질문을 잘못 들은 걸까요? 저희가 잘못 들은 걸까요? 정말 유족들의 그 참담한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는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뭐라고 말을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긴급 체포가 된 상태였죠. 이 가해자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뭐 왜 그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비밀 스파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약 검사 왜 거부했다는 질문에 비밀 스파이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대체? 그렇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뭐 심신미약,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것인가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은 하고 있지만 그 답변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뭐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진짜 자기네 속마음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답답하고 좀 황당한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이 피해자가 어쨌든 안타깝게 숨을 거뒀는데 부검을 해봤더니 사인이 전신다발성 좌절창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칼에 온몸이 많이 베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사인 자체가. 그렇죠. 지금 일본도를 통해서 이제 무참하게 살해가 된 그런 사건인데 국가수에서 이제 사인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발성 좌절창이라고 한다면 다발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찔리고 베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하게 상처를 입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과다출혈이 발생해서 저혈압 현상, 쇼크 현상이 와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제 국가수의 부검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이 피의자요. 이상한 말을 방금 했던 이 피의자 보니까 이제 이전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올해만 7번이나 경찰에 신고가 됐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총기 관련한 문제로서 신고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이상 행동을 보인다.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 아니면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닌다 이런 류의 신고가요. 올해만 7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거의 뭐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차례 정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총기 관련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뭐 총과 칼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다고 해도 이상 현상을 보여서 이상 행동을 해서 계속해서 이 주거지뿐만 아니라 종로구 일대에서도 신고가 들어갔던 적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어떤 이 이상의 제재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적극적으로 뭐 치료를 권한다거나 내지는 보호관찰 처분 등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 굉장히 또 아쉬움이 들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런 여러 차례의 신고가 있었지만 적절한 제재는 없었고 이번에 일본도라는 이제 흉기죠. 당시는 장식용으로 신고를 했지만 이제 흉기를 무참하게 휘둘러서 이런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이 묻지마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한동안 좀 뜸했던 것 같은데 뭐 최근 더워서 그런가요? 장가희 기자, 좀 최근에도 이런 범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엊그제밤 9시쯤에요. 이 수원시 한 주택가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집에 가던 10대 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요. 이 피해 학생이 곧바로 몸을 피해서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건데 목격자에 따르면 이 10대 아이들이 너무 놀라서 기겁을 하더라. 그리고 이 경찰관이 오길래 목격자가 저 사람이 칼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라면서 경찰관에게 알려줘서 경찰이 범인을 붙잡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네. 자, 얼마 전에는 40대 남성 장모 씨가 흉기를 들고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난입해서 사람들을 위협을 했습니다. 예. 자, 왜 경찰서 민원실에 와서 소란을 피웠나 한번 알아보니까요. 자, 교통과태료 납부에 불만을 품고 28cm가량의 이 접이식 흉기를 들고 주변인들을 협박을 한 건데 자, 현장에서 바로 경찰 방호 요원에 의해서 검거는 됐습니다. 장 씨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됐는데 자, 그런데요. 이 범행 당시 장 씨가 사용한 흉기는요. 이미 서울 서부경찰서에 도검 신고를 마친 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MJ 변호사님, 어쨌든 오늘 이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텐데 뭐 당연히 구속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구속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안의 중대성, 얼마나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 총칼로서 결국 사람을 살해한 그런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이제 함께 고려가 되게 되는데 이런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이미 충분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네. 구속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아무 죄 없는 이웃을 무참하게 살해한 저 피의자 오늘 처음으로 모습을 공개했는데 멍당한 처벌 받기를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본인이 운영 중인 병원에서 환자가 이 사망한 일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양재웅 씨 관련 얘기인데 장가 기자, 이 사건 여파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뭐 결국 4년간 이 양재웅 씨가 출연하던 방송에서 뭐 하차한다는 소식이 뭐 당연히 들리고 방송 활동도 사실 뭐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5월에요. 방송인이자 정신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정신병원에서 한 여성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인이 가성장 폐색이었는데 정신병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환자가 병실에서 직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배를 움켜쥐면서 밤 늦게까지 이 병실 밖에 의료진들에게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취한 조치는 겨우 약을 먹인 뒤에 여성의 팔을 침대에 묶는 거였고요. 팔과 다리 다 묶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풀긴 했지만 이후 의식을 잃은 여성이 그대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일이 뒤늦게 한 언론사 기사로 2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알려지게 되면서 양재웅 씨가 좀 뒤늦게 언론에 사과 발표를 했고 양재웅 씨는 MBC 한 라디오 프로그램 고정 패널에서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양재웅 씨는 청취자들의 고민을 듣고 좀 상담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다음 녹화 예정일이 내일이었는데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홍종성 기자님, 그리고 뭐 양재웅 씨가 뭐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했는데 뭐 지금 환자가 사망하고 뭐 해당 채널에서 뭐 발언했던 내용도 재조명되고 있고요. 구독자들이 굉장히 좀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무려 66만 명이고 66만 명이나 네, 됩니까? 구독자들이 사실은 방송을 보고 이 양재웅 씨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에 공감하고 아 나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구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로 그런 방송에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교감, 공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감과 교감을 얘기하던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그것도 30대 여성을 잃은 유가족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단 4일 뒤에 결혼을 발표하고 또 그로부터 한 열흘여 뒤에는 방송에 나와서 그 이제 프로포즈에 관련된 여러 스토리를 웃으면서 또 전했고 그런 상황. 이게 과연 교감과 공감이냐. 그리고 언론에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거의 2달 정도 다 됐을 때에서야 이 사과를 발표했는데 이 사과를 발표하기 바로 전날에도 이 병원 앞에서 이 시위를 하는 어머니를 본청만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먼저는 유족들이 이렇게 나와서 결혼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에 피눈물이 났겠지만 이걸 지금 알게 된 누리꾼들, 대중들이 지금 함께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태가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까 양재웅 씨 주변 분들한테까지도 이 문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연좌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공분하는 마음, 또 그 주변인한테까지 어떤 혹시 너희들도 알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대중의 마음도 저는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먼저 지난 5월 27일 사망하고 먼저 나흘 뒤에 이 양재웅 씨가 먼저 결혼 발표하고 6월 1일에는 또 이 9월에 결혼할 예비 신부죠. 한희 씨가 이 손편지로 SNS에 결혼 사실을 알리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7월 8일 방송된 이 방송분에서 이 형까지 또 함께 나와서 이 한이에 대한 인상, 뭐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축복 이런 얘기 말하자면 방송에 이 결혼 관련해서 세 사람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다 함께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은
사람이 죽은 걸 알고도 결혼 발표했느냐, 함께 방송에 출연해서 웃고 떠들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보도의 선정성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 사진들도 굉장히 강하게 블러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이렇게 공개된 거 외에 저도 이제 지인을 통해서 좀 이 당시 고인의 시신 장면을 좀 봤습니다. 예. 공개된 정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참담합니다.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대중이 지금 이거는 연좌제냐가 아니라 일단 묻고 있다. 이 묻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그 부분에 저는 쟁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장가 기자, 이 피앙새 한희 씨 뭐 나름대로 난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어떤 입장 내는 게 있습니까? 제가 오늘 한번 확인을 좀 해보니까요. 예. 뭐 한희 씨의 SNS에는 별다른 게시물이 지금 올라오진 않고 있고요. 다만 이 한희 씨의 소속사 같은 경우엔 이번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나흘 만에 한희 씨와 양재웅 씨가 결혼 발표를 한 데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고, 또 한희 씨가 이 사고를 당초 알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좀 확인이 어렵다라는 게 소속사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홍 기자님, 이 본인 잘못한 게 아닌데 이 뭐 주변인 논란 때문에 뭐 곤욕을 겪는 그 유명인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미 곤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 배우가 사귀고 있는 이 남자친구가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뭐 말하자면 경제적 사기범이 되어서 또 이제 곤란을 겪은 적도 있고, 아니면 부부인데 이 남편이 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주식 등의 사기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사생활 문란을 일으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아내가 곤욕을 겪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내가 연예인이든 아니면 내가 사귀거나 내 배우자가 연예인이든 이러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대중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런 셀럽들 혹은 유명 연예인과 교제하거나 결혼했을 때는 더욱더 이 생활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 네로라는 국민 MC들 딱 보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뮤직비디오에 총 출동했다고 합니다. 어떤 뮤직비디오, 누가 나왔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셨겠지만 유재석, 뭐 강호동, 이경규 씨, 김국진 씨까지 뭐 총출동했는데 홍 기자님 뭐 처음에 나오긴 했지만 태진아 씨 뮤직비디오네요. 맞습니다. 서울간 내님 뮤직비디오인데 이거 정말 누가 캐스팅해도 이게 가능할까 싶은 역대급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MC들이 총 동원됐어요, 정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셨지만 노래 한 소절 부르면 또 태진아 씨가 부르고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부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국민 MC들이 다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뮤직비디오가 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즐거움을 느끼신다. 그러면 저는 그건 대환영입니다. 네. 다만 저는 이 태진아 씨의 아들이 이 노래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면서 이루 씨요? 네, 이거 판결받고 유죄 판결받고 3개월 만에 이렇게 어물쩍 이런 복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하필 그런 가운데 이런 국민 MC들이 대거 나서다 보니까 논란은 흐려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담만 남은 그런 상황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비판적인 시간까지 홍 기자님께서 한번 전해주셨고, 그리고 장가 기자, 이 알고 보니까 이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지기까지 뭐 감동적인 비하인드 사연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MC 9명이 아내를 간병 중인 태진아 씨를 위해서 뭉치게 된 건데요. 태진아 씨는 5년 전부터 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간병하면서 하루하루 좀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태진아 씨에게 힘을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서울간 내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된
된 거라고 네. 합니다. 국민 MC들은 서울간 내님 노래 중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노래하면서 찍은 영상을 태진아 씨에게 보냈고요. 또 태진아 씨 측은 이를 편집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간중간에 태진아 씨가 흥겹게 노래하는 장면을 삽입을 해서 한 편의 작품을 뮤직비디오를 완성하게 된 겁니다. 태진아 씨는 이 국민 MC들이 직접 노래 부른 영상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네. MBN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재석이가 찍어서 보내줄 때 옆에 조세호가 같이 있었대요. 김구라는 또 김구라대로 장도연이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강호동은 해외에서 녹화하고 있다가 이제 이수근이하고 이진호가 같이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어요. 경규한테 또 그거 보내줬더니 자기 집에서 그냥 불렀대요. 그냥 편집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고마워서. 형수님 때문에 힘드신데 저희들이 병문안도 가야 되는데 못 가뵙고 참 죄송하다고, 선배님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응원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네, 홍 기자님 비판적인 시각 주셨지만 어쨌든 후배들이 의리로 어떤 선배들 위해 좀 나선 건데 뭐 태진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뿌듯하고 너무 고맙겠죠. 사실 논란이 있을 때 본인 힘으로 혼자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그것도 이런 대단한 정말 국민 MC들이 도와주면 분명히 지금 우리도 이렇게 굉장한 MC들이 한데 뭉쳤기 때문에 이렇게 또 뉴스로 좋게 다뤄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마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얇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어쨌든 이 태진아 씨가 최근 한 방송에 나와서 뭐 아내분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태진아 씨 사실 보면은 되게 찐 사랑꾼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진아 씨가 이제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미국으로 갔을 때 또 그 미국에서 도움을 줬던 게 현재 아내 옥형 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수 생활을 접는가 했는데 또 아내의 응원 속에 한국으로 다시 왔고, 와서 바로 아내의 이름을 단 옥경이라는 노래로 또 그것이 말하자면 끝난 줄 알았던 가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내가 이제 아프고 치매에 걸리니까 이제 계속 휠체어에 태워서 뭐 바깥 구경도 시켜주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태진아 씨가 지극정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후배들이 제 생각엔, 개인적 생각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휴머니즘 중요하잖아요. 힘이 돼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힘을 보탠 것 같고요. 태진아 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힘 크게 받으셨으니까 아내분도 더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시고 마지막까지 좋은 시간 가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태진아 씨도 아내분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버린 복권 번호도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1등 로또 당첨자가 1년 가까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9월 16일 동행복권 사업자에서 추첨한 1등 복권의 수령금 무려 10억 원 이상이라고 하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 무의미하게 아직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괜스레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는데요.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돼서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10억 복권의 수령일, 이 주인 없는 복권의 당첨 번호는 4, 7, 17, 18, 38, 44고요. 구입 장소는 부산 사상구라고 하니까요. 1년 전 부산 사상구에서 복권 구입하신 분들 더욱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1억 천금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요.